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2년을 맞았지만 일터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산업 현장에선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법 집행은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집중 보도합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이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출생부터 돌봄, 교육까지 책임지는 통합 돌봄 정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과도한 업무 부담 때문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이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힌 현 장인하 회장과의 2파전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이 중심이 되는 시간 7시 뉴스 부산입니다. 일터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 집행은 취지에 맞게 이루어졌을까요? 오늘은 시행 2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최위지 기자입니다. 2022년 3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끼임 사고로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원청업체 대표가 기소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사고 발생 1년 9개월 만인 지난달 원청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례도 있었지만 유족과 합의한 게 참작이 돼 사망사고에도 집행유예 판결에 그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째. 부산에서만 20건이 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가운데 2건만 기소됐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건 전국적으로도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자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법을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게 노동계 주장입니다.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등으로 기소된 사건과 비교해 보여도 지나치게 낮습니다. 바로 검찰의 미온적 수사, 그리고 재벌 대기업의 봐주기 기소, 그리고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과 사법부의 판결이. 하지만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가 과도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자도 기업도 누구 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법이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 조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면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별적인 사정을 더하고 보태가지고 판결 형량을 정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지금 그런 기준 자체가 아직까지 2년 동안 설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시행된 2022년 일터에서 숨진 노동자는 부산에서만 84명. 법 집행과 함께 현장 맞춤형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법 적용이 2년 유예된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곧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준비가 덜 됐다며 아우성인데요. 정부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전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부산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선착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1.5톤 장비에 깔려 숨졌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지만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두 노동자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그러한 이 계약 관계나 이런 납품 단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에 중시하다기보다는 생산성이나 이윤에 중시하다 보면 신경 쓸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실제 2022년 부산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84명 중 76%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경기 침체로 안전대책을 세울 여력이 없는 데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호소하는 상황.
타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하려면 컨설팅 비용도 한 3, 4천만 원 드는데 대출이자 내기도 갑갑한데 그것까지 할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정부는 2년 유예 기간이 끝나가는 지난달에서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자문이나 노후 장비 교체 등을 위해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2년간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노동자들의 안전 보호에 무성의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부산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48,500여 곳. 이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여부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승진 심사를 할 때 여성 직원들이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기준을 내세운 한 업체가 성별에 따른 간접 차별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겉으론 차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기준과 결과 모두 부당했다는 판단입니다. 보도에 신지수 기자입니다. 승진 심사에서 여성 직원을 차별한 한 중견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중노위는 이 회사가 승진 심사에서 여성 직원이 충족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해 간접 차별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계 제조와 판매를 하는 이 업체는 문제가 된 직급에서 국내 영업부서엔 남성 직원만, 지원부서에는 여성 직원만 두고 있는데 승진 심사에서 가점을 받으려면 매출 점유율과 채권 점유율 등 영업직만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승진 대상자 중 여성 직원 2명은 모두 탈락했지만 남성 직원은 4명 중 3명이 승진했습니다. 중노위는 이 회사에 승진 심사를 다시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022년 5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두 번째 사례입니다. 회사는 탈락한 두 여성 직원이 고급 관리자로 가는 역량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여성 직원의 3년간 인사평가 평균이 남성 직원과 같거나 더 높았고 승진한 직원보다 직급 근무 기간이 더 길었지만 승진에서 밀렸다고 중노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회사가 승진 심사 기준이 정당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성차별로 봤다고 밝혔습니다. 중노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간접 차별 사례에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자, 이번 주 북극발 한파가 정말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종일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배달 노동자들은 추위와 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한랭 질환을 피하려면 틈틈이 실내에서 쉬어줘야 하지만 이들을 위한 쉼터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백상현 기자가 현장 동행 취재했습니다. 원탄동 갑니다. 감사합니다. 헬멧을 쓰고 마스크로 얼굴까지 꽁꽁 싸맨 채 음식 배달에 나선 김정주 씨.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내달릴 때마다 뒷전엔 칼바람이 스칩니다. 영하 1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졌지만 한나절을 바깥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열선 조끼까지 가지고 다녀요. 열선 배터리 껴가지고. 실제 열이 들어오는 조끼네요. 예. 불을 쉴 새 없이 건물을 오르내리다 보면 제일 곤혹스러운 건 땀입니다. 흥건히 차오른 땀은 동상을 부릅니다. 땀이 많이 나요. 오토바이를 달리다 보면 땀이 식어가지고 엄청 발이 시려워요. 동상 걸리는 사람 그렇게 또 나와요. 택배 일을 하는 황규동 씨 사정도 마찬가지. 추위에 종일 골목길을 뛰어다녀야 하지만 꽁꽁 언 몸을 잠시 녹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짐 정리할 때 잠깐 쉰다든가 차 안에서 있다든가 뭐 이런 식이죠. 겨울에는 뭐 별로 그닥 답이 없어요. 2018년부터 5년간 산업 현장의 한랭 질환자는 모두 43명, 대부분 야외 노동자였습니다. 저체온증 같은 한랭 질환을 방지하려면 추위를 피해 틈틈이 쉬는 게 필수. 하지만 이동 노동자 쉼터는 전국 69곳에 불과하고 이마저 접근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저희가 일하다가 거기 잠깐 쉬겠다고 거길 찾아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23만 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배달 노동자. 맹추위 속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을 연계한 부산형 통합 늘봄이 추진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또 대학과 함께 방과 후 프로그램의 질도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늘어난 업무 부담에 학교 현장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최지영 기자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부산시와 교육청, 16개 구군, 대학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초등 6학년까지는 공공이 온종일 돌보고 방과 후까지 교육하겠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저출생을 극복하고 교육 혁신을 도모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3월부터 모든 초등 1학년과 2, 3학년 희망 학생을 돌보기 위해 학교와 지역 도서관 등 돌봄 시설 504곳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24시간 긴급 돌봄센터도 30곳으로 늘려 초등 3학년까지 수용합니다. 대학과 연계해 방과 후 프로그램의 질도 높입니다. 대학과 기관의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활용한 양질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특색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벌써 교사들 사이에서는 1, 2학년 담임을 꺼린다는 말이 나올 만큼 업무 부담을 호소합니다. 또 교육과는 목표가 다른 돌봄을 학교가 떠맡아야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사회에서 돌보아 주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끼기 어려운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항상 표현을 했고요. 특히 학교 비정규직 노조 부산지부는 이번 늘봄 확대로 전일제 돌봄 전담사 1명이 늘어난 행정 업무를 모두 떠맡아야 한다며 추가된 업무가 단협 위반인 만큼 업무 거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모든 저출생 관련 대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집행기관이 아닌 의회에서 저출생 대책을 내놓은 건 그만큼 절실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2022년 기준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합계 출산율 하락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기 서울시 의회 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애 부담에서 생애 최대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우선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대상 등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저출생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저출생 정책들은 각 정책마다 소득 기준 제한이 있어 자녀를 출생한 가구임에도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출생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 또는 자녀 출생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연 4천 가구가 우선 배정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도 18세까지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연 10,000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보전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다만 김 의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와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시의회가 입법권과 예산 확정권을 통해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충남 서천의 한 대형 화재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최근 불거진 한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사퇴 논란 이후 처음으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함께 화재가 발생한 사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외부 공식 일정이 없었지만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 위원장 역시 원래 예정된 일정을 조정해 윤 대통령과 비슷한 시간대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어깨를 툭 치는 모습도 포착된 가운데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친윤계 의원들도 갈등 봉합에 나선 모습입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갈등이 곧 봉합되리라 믿는다고 말했고 이용 의원은 예정했던 현안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의힘 당무에 개입했다며 당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당직자는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미 고발장까지 쓰고 있을 것이라며 이관섭 비서실장이 확실한 피고발인이 아니겠냐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서천 화재와 관련해 당국은 재발 방지책 마련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과잉 대응이란 없다면서 민주당도 총력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이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에 도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양 회장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번 부산상위 회장 선거는 이미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힌 현 장인하 회장과 2파전 양상을 보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선거처럼 과열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최재훈 기자입니다.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이 오는 3월 치르는 제25대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내외 대기업 부산 유치와 북한 재개발 지역의 상위 회관 건립 추진, 메가스포츠 대회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상공인이 똘똘 뭉쳐 힘을 모아 거센 파도를 넘을 수 있도록 화합과 협력의 윤활유 역할을 당당하고 충실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양 회장은 또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과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에어 부산 분리 매각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부산시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재생 회장은 자신이 당선되면 3년 단임으로 임기를 마치겠다고 밝혀 연임에 도전하는 장인하 회장과 차별화했습니다. 27년 만에 첫 경선을 치른 24대 회장 선거에 이어 25대도 2파전 양상입니다. 부산 상위 회장 선출권을 가진 부산 상위 의원 120명 가운데 과반을 확보하기 위한 두 후보의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3년 전 치른 선거처럼 이번에도 선거가 과열되면 상공계 분열과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부산상위는 다음 달 중순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제25대 부산상위 회장은 오는 3월 지역 1,100여 개 회원사가 뽑은 120명 의원이 선출합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울산시가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유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개최지는 오는 9월 결정되는데 울산시는 쓰레기 매립장에 정원화를 더해 태화강의 기적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지난해 10년 만에 두 번째로 열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7달 동안 1,00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을 불러 모으며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음식점과 숙박업소도 덩달아 호황을 누렸습니다. 전년도 비해 가지고 약 2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 만실로 전부 차고 있고. 순천에 이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울산은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유치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다 삼산 여천 매립장의 정원화를 통해 국내 첫 수변형 생태정원이라는 가치를 계획서에 담았습니다. 이 유치를 통해서 울산은 이 공예 도시가 아닌 생명의 도시인 걸, 또 인간과 자연, 산업과 문화 관계에 공존하는 생태 도시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첫 일정으로 정원 박람회 승인 기구인 AIPH, 즉 국제원예 생산자 협회 한국사무국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하고 같이 연계시키면은 굉장히 훌륭한 박람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생태정원화 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각국의 회원들한테 어필을 생각합니다. 다음 달 승인기구의 울산 현지 실사를 거쳐 울산시는 3월 카타르 도하 총회에서 유치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최종 승인도 받아낸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아시아권에서 경쟁 도시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2028년 개최지는 오는 9월 폴란드 총회에서 발표됩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오늘 새벽 중국 서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6명이 다쳤습니다. 또 어제 발생한 원난성 산사태 사망자 수는 20명으로 늘었는데 추위와 급경사로 인해 구조 작업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민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마트 진열대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상품들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집안을 비추던 CCTV도 심하게 흔들리다 떨어져 버리고 조명도 강한 진동을 버티지 못합니다. 현지 시각 오늘 새벽 2시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아허치현의 한 마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시간 발생한 강진에 진앙지 인근 학교 기숙사 학생들과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지금까지 6명이 다치고 주택 40여 채가 무너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규모 5가 넘는 여진이 4차례 발생하는 등 오늘 오전에만 50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하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진 발생 지역은 인구가 많지 않은 곳이어서 지진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진동이 보고될 정도의 강진이었습니다. 어제 발생한 윈난성 산사태의 사망자 수는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800명의 구조 인력과 중장비가 투입돼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잔해 속에 매몰된 20여 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자, 지난 한 해 일본 오염수 방류와 기후변화, 그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 국제정세 불안 속에 해양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올해 전망은 어떨까요?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KMI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0주년이라 들었는데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부터 잠깐 해주시죠. 네, 저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예. 바다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국제 연구기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984년에 설립이 돼서 올해로 꼭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2015년에 서울 상암에서 네. 지금 영도구에 있는 동삼혁신도시 해양클러스터로 이주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 분야는 굉장히 넓습니다. 네. 해운과 국제물류, 항만, 수산 같은 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어촌과 어민, 또 선원, 또 기후변화, 또 해양 영토, 또 국제법 등과 같이 굉장히 넓고 다양한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해양수산의 현황을 살펴보고 또 정책적인 과제들, 연구 다 망라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올해 해양수산업의 실질적인 부가가치 성장률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예, 올해도 뭐 아시겠지만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경제책 기관에서 세계적인 경제 성장률은 좀 떨어질 것이다.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교역량은 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업계에서 보면 좀 부정적인 요인 또 긍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해양수산업 5대 분야 매출액은 작년에 비해서 0.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예. 2023년에 잠정치로 보면 그 전에 대비 2.4% 정도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걸 성장세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좀 회복세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한국은행 본부장과 얘기를 얼마 전에 나눴을 때 이제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더디지만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비슷하게 좀 우리가 그렇죠. 아무래도 뭐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부산시가 원래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특별법을 지금 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개 전략 산업들이 있는데 이 안에 해양수산이 포함이 돼 있어요. 자, 해양산업이 앞으로 부산의 미래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계신지요? 네,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뭐 투자 확대, 또 규제 혁신, 또 인프라 강화 등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도시에서는 안 되거나 또 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경쟁력이 있는 부산만이 제공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경제, 사회, 문화 콘텐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은 여러 가지 특성과 장점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세계화된 자산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단연코 부산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항은 전 세계 120개가 넘는 항만과 연결이 돼 있는 네.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 교역의 80% 이상은 해운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부산항을 가진 부산은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부산항을 중심으로 하는 해운, 항만, 수산, 해양 관광 등 해양수산업은 부산 경제의 뿌리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기축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또 교육기관까지 부산에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역량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여기에 해양수산업의 가치를 좀 더 할 수 있는 금융이나 또 연구개발 또 인력 양성과 같은 그런 체계가 잘 지원이 된다면 아마도 부산의 글로벌 허브 도시 실현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금융이라든지 또 해사법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 부산항은 뭐 환족 화물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부산항 자체가 뭐 세계 10위 안에 안정적인 지금 순위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스마트 항만으로 넘어가면서 그 역할을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들이 많은 것 저희들도 같아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후티 반군 공격으로 지금 그 수에즈운하, 홍해 지역의 수에즈운하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또 희망봉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각종 비용이나 시간도 다 올라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장기화된다면 좀 위협이 되지는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 조금씩 장기화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물류 시장의 불안감도 더불어서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유럽을 운항하는 선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해 수에즈를 통해서 이렇게 운항을 하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희망봉을 통해서 아프리카 서부 지역을 이렇게 올라가서 유럽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리로도 뭐 8,000, 9,000km 이상 늘어날 뿐만 아니라 운송 기간이 짧게는 7일, 좀 길게는 10일까지 늘어나는 효과를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추가된 비용이 또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또 보험료 같은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총 비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홍해 위기로 운임 상승은 뭐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해운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뒤바꿀 정도는 아니지 않겠나 하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컨테이너 시장은 팬데믹 기간 중에 발주했던 선박들이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박 공급이 오히려 과잉될 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로를 우회하더라도 또 그로 인해서 추가 선박이 필요하더라도 시장에는 유휴선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팬데믹 시기와 같은 선박의 공급이 부족해서 물류 대란이 나타나는 그런 것까지는 좀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일단 있습니다. 뭐 그 비용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승하는 거는 불가피하지만 계속 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 알겠습니다. 뭐 물론 다만 이제 홍해와 인근 해역에서 또 확전이 되거나 또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물류 저해 요인이 또 생긴다든지 또 지금 저 파나마 운하도 사실은 가뭄으로 통항 제약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글로벌 물류 시스템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자, 지난해 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태로 수산업이 한때 이제 위기를 맞기로 했는데 다행히 좀 잘 회복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는 또 어떻게 또 대응할 계획인지 이 부분은 여전히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8월 이후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 수산물 소비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했고 또 환급 행사 등의 시적절한 정책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망사능 검사를 좀 더 아마 촘촘히 할 것 같고요. 또 과학적인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시간이 없어서 요걸로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요즘에 어업 활동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기후 변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어촌 인구 감소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저희 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상태가 2045년까지 계속되면은 전체 어촌의 87% 정도가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된다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어민들에게는 공익 직불제 확대, 또 어촌의 삶의 질 개선 등과 같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청년과 여성이 어촌에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일할 사람들이 맞습니다.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이 정책 방향, 또 원래 또 40주년이니까 여러모로도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연구원 40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40년간의 연구 경험, 또 역량, 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또 현장과 현안 문제에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길게는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장기적인 도전 과제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해양수산 정책 연구를 통해서 국가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편익 정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K마인은 사실은 부산에 있지만 부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해양 강국으로 이끌기 위한 또 무거운 과제를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키워드 이슈입니다. 최근 극장에서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적 관객 수 1,000만 명 이상을 영화입니다. 이 영화들 가운데서 지난해 개봉한 영화는 범죄도시 3와 서울의 봄 단 2편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극장을 찾는 발길이 뜸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홀드백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홀드백은 영화가 영화관 상영을 내린 뒤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화가 상영 종료 후 넷플릭스나 티빙 등 OTT에 나올 때까지를 뜻하죠. 영화관의 경우 영화가 오래 상영되고 홀드백이 길어야 수익이 보장되는 반면 OTT 업체의 경우 홀드백이 짧아야 신작 영화를 빠르게 방영할 수 있기 때문에 홀드백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요. 예전에는 영화관이 OTT보다 유통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야기가 다르죠.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2.7개의 OTT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될 만큼 OTT 서비스는 인기입니다. 반면 지난해 극장 관람객 수는 1억 2,500여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평균 연간 관객 수의 절반 정도밖에 못 미칩니다. 이 중 지난해 관객 수 10만 명을 달성한 한국 영화 37편 중에서 24편이 OTT 플랫폼에서 실시간 재생, 즉 스트리밍 중입니다. 이 영화들이 영화관에서 안방으로 이동하는 홀드백 기간의 평균 일수는 98일로 짧게는 44일을 기록한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적어지자 제작사와 배급사들이 OTT 플랫폼으로 판권을 빠르게 넘겨버렸기 때문이죠. 이처럼 평균 3개월 만에 OTT 플랫폼 전환은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을 더 뜸하게 만드는데요. 이 때문에 홀드백을 법제화하자는 의견이 영화계에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관 수익의 일부는 영화 발전 기금으로 쓰이는데요. 이 기금이 한국 영화의 발전을 돕고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지원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 OTT 플랫폼이 대세인 가운데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프랑스의 경우 홀드백 기간을 15개월로 법제화한 대신 넷플릭스는 프랑스에서 3년간 연 매출의 4%를 10편 이상의 영화에 투자해야 합니다. 또 이탈리아나 스페인, 포르투갈 등도 홀드백을 법제화했고
일본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홀드백 법제화를 두고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요. 특히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가장 큽니다. 또 홀드백이 너무 길면 배급사나 제작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OTT 업체들과의 조율도 중요한 만큼 홀드백 법제화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미디어 환경의 변화, 영화관이 맞은 위기 앞에 홀드백 법제화가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7년 만에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며 건설이 본격화된 가운데 낙동강 네트워크 등 4개 환경단체가 환경부가 대저대교 원안 노선이 철새 서식지를 파편한다고 내린 결론을 스스로 뒤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부산시가 거짓 부실 조사 등에 대해 책임 있는 조처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는 문화재청과 관련 협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대저대교 착공에 들어갑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오늘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4월 총선을 앞두고 16개 구군에 부산시정 홍보를 지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규탄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총선이 8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부산시가 동별로 150만 원씩 등 각 기초단체에 특별 조정 교부금을 내려보내 시정 홍보를 지시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많은 지역에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 발효 중이던 한파주의보는 오전 중에 해제됐습니다. 다만 칼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체감추위가 심합니다. 강풍주의보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옷차림을 든든하게 하시고요. 방한용품도 함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안팎으로 시작하며 오늘 아침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조금씩 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유입된 눈구름대는 충청과 호남 등으로 많은 눈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대설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내일 오전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부산의 하늘빛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산이 영하 7도, 양산이 영하 6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도에서 3도 안팎 예상됩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동해상과 남해상에선 물결이 최대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 2018년 태안화력의 하천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이 기폭제가 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을 감안해 적용이 유예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두고 영세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것이란 경제계 반발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노동계 목소리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망한 일터의 죽음을 막아달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에서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우리 모두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